안녕하세요. 중국시장조사 전문 유튜버 제이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통관배수 1.4의 비밀과 중국 수입 통관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깁니다. 영상 설명에 시간대별 내용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용의 시간을 클릭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희 통관 정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제가 직접 챙기지 않아서 손해본 건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챙기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는지와 반부가세 절세 및 통관 물류비 절약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엑셀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포워딩 회사에서 보통 이렇게 보내주는 정산서를 엑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국 이후에서 1,000원짜리 상품 3,000개를 사입한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신고 가격,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과세 가격은 중국 내 사입 금액 300만 원입니다. 구매 대행 수수료 5% 15만 원. 구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대행 회사는 이유, 광저우, 1688, 알리바바 등에서 구매와 구매 관련 상담을 대신해 줍니다. 구매 관련 상담은 기본적인 가격, 납기, 포장, MOQ, 원산지 표시부터 전기, 전파, 식품, 어린이 용품에 대한 각종 인증, 해당 여부 등 주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인증이 필요한 물품은 통관비 외에 별도의 검사 인증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입하기 전에 관세사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이미지만 보고 직접 구매를 진행했을 때 원하는 품질과 컬러가 아닌 상품을 받거나 아예 다른 상품이 오배송되는 경우도 비근하게 발생합니다. 샘플을 확인한 후에 오더를 진행했음에도 샘플과 다소 다르게 납품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매 대행 회사는 중국 내 전수 검사를 통해서 불량 및 오배송의 국내 반입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이런 과정 없이 물품을 수입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온라인상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통관 비용 등의 손실은 불가피하고 상황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수입량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건 중에 한 건만 이런 일이 생겨도 위험합니다. 저는 상품 도착과 동시에 판매나 납품이 가능하도록 범품부터 원하는 포장까지 완성해서 수입합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진행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매 대행 수수료는 일의 난이도와 사입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5에서 10% 상호 협의하에 책정됩니다. 중국에 지사를 세울 만큼 무역량이 많지 않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구매 대행 회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산서로 넘어와서 관세 5.2% 15만 6천 원. 관세는 국제무역 수출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2018년 주요 뉴스인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무역 전쟁으로 비유할 만큼 관세 정책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에 버금가며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67년 수출 장려 차원에서 수출세를 폐지하고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입 품목의 기본 세율은 특별 긴급 관세와 같은 보호 관세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의류가 13%로 높은 편이며 다수의 품목들이 8%입니다. 관세를 기본 세율보다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1975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포함되어 서명한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과 2015년 타결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입니다. 이 두 가지 협정 중에서 유리한 협정에 원산지 증명서 CO를 발급받아서 수입 상품에 적용하면 관세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포워딩 회사에서 이 부분을 잘 챙기지만 우리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행은 관세율이 많이 인하된 한중 FTA 건이 대부분입니다. 한중 FTA 수입 관세율은 매년 조금씩 인하되어 2024년에는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입하는 품목의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HS 코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HS 코드는 1988년 세계 관세기구 WCO에서 제정된 국제 공통 6자리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줄여서 Harmonized System Code라고도 부르며 더 줄여서 HS 코드라고 합니다. HS 코드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몇 번 검색하다 보면 원리와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6자리는 국제 공통이고 각국 실정에 따라 2자리에서 5자리까지 추가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4자리를 더한 총 10자리 코드를 HS 코드로 명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HS 코드 6자리를 2자리씩 나누어 앞에서부터 new, 호, 소호, 영어로는 챕터, 헤딩, 서브헤딩이라고 합니다. 저는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에 맞게 HS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HSK 코드까지 확장하면 세분류, 미세분류라고 생각하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HS 코드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세계 HS 정보, 관세율표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의 하이퍼링크 기능인데 셀에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거나 복사해서 넣어두면 즐겨찾기처럼 원클릭으로 해당 페이지에 도착합니다. 잘 도착했죠? 가장 최근인 2020년을 보시면 되는데요. HS 코드는 21개의 부와 97개의 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는 류의 상위 섹션으로 HS 코드에 표기되지 않는 코드이지만 품목을 검색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럼 3만 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가족, 강아지, 개의 정확한 HS 코드와 관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는 제1류, 살아있는 동물이죠. 개의 HS 코드 첫 2자리, 류는 01이 되겠습니다. (01을) 누르니까 6개의 호가 나오죠. 01, 01에서 05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01, 06, 그 밖에 살아있는 동물을 눌러보겠습니다. 품목 번호가 길게 나오죠. 개는 01, 06, 그 밖에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도 기타에 해당하는 19번이고 이렇게 완성된 01, 06, 19 아라비아 숫자 6자리가 국제 공통 HS 코드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HSK는 개의 10번을 적용했고 더 이상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0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의 HS 코드 10자리는 01, 06, 19, 1000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우가 50번, 링크가 60번인데 번식용 10번, 기타 90번 이렇게 수입 용도에 따라 뒤에 2자리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번식용이 목표용인 것 같습니다. 기본 세율이 0%네요. 개의 관세율을 알아볼까요? 해외에서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한 기본 세율은 8%이고 0%로 표기된 국가에서 입양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0%를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양하실 거라면 쭉 밑으로 내려서 요건 사항과 호 해설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는 포워딩 회사와 관세 사무실에서 해주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알고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좀 더 전문가 영역은 관세사님께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무역을 처음 할 때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답답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확실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의류, 그 중에서도 여성 자켓의 HS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류는 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속해 있네요. 그 중에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을 보면 되겠죠. 025 윈드 자켓은 아웃도어 바람막이 자켓 같고요. 045의 여성 아우터가 많이 모여있네요. 자켓도 있죠. 소호 두 자리 중 앞자리 3번은 자켓과 블레이저이고 소재에 따라 뒷자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울 소재로 된 자켓을 수입하면 61U, 04호, 31소호, HS 코드는 610431이 되겠습니다. 뒤 네 자리는 더 이상 분류가 없다는 의미로 0000이 붙으면서 HSK 코드는 610431, 0000으로 마무리됩니다. 기본 세율은 13%이고 한중국 FTA 협정 세율은 5.2%입니다. HS 코드 확인 방법 쉽죠? 자, 다시 정산서로 넘어와서 부가가치세 중요합니다. 신고 가격의 10%가 아니라 신고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언뜻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 같은데 국세청에서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을 공급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부가세가 총 47만 1,600원, 신고 가격의 15.7%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중에 제가 직접 챙기지 않아서 손해본 건이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증명서 CEO를 발급받지 않아서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정산서는 한중 FTA 관련 CEO를 발행하고 협정세율 5.2%를 적용받아서 신고 가격 대비 1.32배 394만 7,993원이 최종 도착 가격이 되었습니다. 만약 수입 품목이 의류인데 CEO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CO 발행 비용 33.33달러는 없어지지만 의류 기본 세율 13%를 적용받게 되고 신고 가격 대비 1.39배 416만 7,563원이 최종 도착 가격이 되면서 20만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세율 8% 품목의 경우에는 신고 가격 대비 1.33배 400만 2,563원이 최종 도착 가격이 되면서 5만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CEO를 발행해서 손실을 보기도 했는데요. 신고 가격이 낮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가격이 100만원이고 기본 세율이 8%인 품목이라면 관세가 8만원이 나옵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 5.2%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비용 33.33달러를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9,830원 손실이 생기죠. 수익 금액이 클 때는 거의 CEO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은 잘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애매할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CEO를 발행하지 않아서 세금을 더 냈다면 사후 제출과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세율이 8%이고 협정 세율이 5.2%인 경우 손익분기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세율, 협정 세율, 발행 비용 등의 변수로 방정식을 써야 신고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엑셀의 목표값 찾기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세율과 협정 세율 신고 차이가 0이 되려면 신고 가격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기만 하면 아주 빠르게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135만 1,055원이라고 나오죠. 신고 가격이 이 금액 이하라면 CEO 발행 없이 관세를 더 내서 애국을 하면 좋겠죠. 그 이상이라면 CEO를 발행해서 절세를 하면 되고요. 기본 세율이 13%이고 협정 세율이 5.2%인 의류를 수입한다면 48만
994원이 CO 발행의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CO 발행 비용 33.33달러는 고정 비용으로 BL당 한 번만 청구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누어 수입하기보다는 되도록 한 배에 수입하면 CO 발행 비용, 문서 작성, 취급, 통관 수수료 등 한 건당 정액으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절약되겠습니다. BL은 배에 선적한 품목을 서류에 적어서 출발항에서는 선적했음을 인증하고 도착항에서는 화물의 주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실무에서는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주로 Bill of Lading을 줄여서 B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5일 인도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참가를 유보했지만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관세 철폐를 목표로 참가하는 다자간 FTA, RCEP, 리저널 컴프레hen시브 이코노믹 파트너십, RCEP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서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지대로 통합되는 분위기에서 해외 소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법적으로 관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범법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사보다 판매 가격이나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이익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고의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것을 가치를 시세보다 낮게 평가한다 하여 언더밸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가격 300만 원이 정상적인 수입 통관인데 물품 가격의 가치를 50% 낮춰 150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다른 비용 변동 없이 딱 세금만 포탈하게 됩니다. 관부가세 합계 23만 5,800원, 신고가 대비 7.9%가 되죠. 만약 물품 수입액이 1억 원이고 마찬가지로 50% 낮춰 5천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786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일수록 이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관세 및 조세 포탈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연결되니 관세 조사를 한번 받게 되면 사업을 정리하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품의 가치를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오버밸류라고 합니다. 언더는 이해가 되는데 오버는 뭐하러 하나 생각되지만 관계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수입업체의 부당한 매입 부가세 환급, 불법적인 외화 유출 등으로 간주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관세 관련 처벌은 관세법 제270조 관세 포탈죄 등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관련 처벌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보시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두려운 마음에 세금 포탈은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부가세 절세 방법과 주의사항 잘 아시겠죠? 다음은 통관 물류비 절약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상운임, 오션 프레이 차지가 있습니다. 물품을 컨테이너에 넣어 배에 싣고 오는 비용이죠. 좀 전에 배에 실린 컨테이너 1개를 화주 1명이 다 쓰는 것을 풀 컨테이너 로드, 줄여서 FCL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화주들이 화물을 함께 실어 부피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less than container load 해서 LCL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종류는 20피트, 40피트, 40피트 하이큐브가 있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의 용적은 33.14 세제곱미터이고 실제 화물은 25에서 28 CBM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의 용적은 67.62 세제곱미터이고 실제 화물은 55에서 58 CBM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40피트보다 높이만
30cm 높은 40피트 하이큐브 컨테이너의 용적은 76.24 세제곱미터이고 실제 화물은 65에서 68 cbm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용적의 100%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ACL 화물의 통관 물류비는 보통 cbm으로 견적을 냅니다. cbm은 큐빅미터의 약자이고 세제곱미터, 입방미터와 같은 말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하죠. cbm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규격이 대개 센티미터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센티미터로 입력하면 아래에 간단한 식을 넣어 미터로 환산되도록 해놓았습니다. 화물의 양 1cbm은 가로 100cm, 세로 100cm, 높이 100cm 이렇게 한 박스가 되겠습니다. 두 박스면 2cbm, 세 박스면 3cbm 이런 식이죠. cbm의 소수점을 두 자리까지 하는 이유는 대금 청구할 때 거기까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포워딩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았을 때 고작 1cbm에 박스를 몇 개나 싣겠나 생각했었는데요. 여러분 우체국 택배 박스 보신 적 있나요? 우체국 6호 박스가 꽤 크죠? 시간 관계상 박스 사이즈를 미리 작성하고 매크로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엑셀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작업은 매크로를 설정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엑셀 활용은 초급 수준으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지우기도 매크로를 쓰면 원클릭이죠. 자, 그럼 우체국 6호 박스는 몇 cbm일까요? 정확히 0.1cbm입니다. 우체국 6호 10박스가 1cbm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호 박스는? 한 박스는 꿈쩍도 하지 않죠. 1호 박스의 cbm이 1cbm이 되려면 몇 박스가 될까요? 우체국 1호 박스는 266개가 1cbm이 되겠습니다. 1cbm이 결코 작은 화물량이 아니죠. 물류비 절약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수입 물품이 인천항에 들어오면 직접 수령하기도 하지만 박스의 양이 작거나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하고 박스의 양이 많으면 화물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창고가 인천항에서 가까울수록 물류비 절감이 되겠죠. 교역이 빈번하면 그 금액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정한 최대 허용 크기와 중량에 맞추는 것이 국내 택배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kg 한 박스의 택배비가 6,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kg 한 박스를 5kg 4박스로 나누어 포장한다고 해서 5kg 한 박스를 1,500원만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스가 많으면 택배보다 화물을 이용하는 편이 저렴한데요. 화물을 이용하는 경우 운반비가 저렴한 1톤 화물에 과연 몇 cbm까지 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포터2 일반 캡 초장축 1톤 탑차의 적재함 용량은 가로 311cm, 세로 163cm, 높이 180cm, 9.12cbm이 나옵니다.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물을 가득 채우지 않는 이상 실용적 대비 약 15에서 20% 정도 작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 감량하면 7.3cbm, 15% 감량하면 7.76cbm이 나오네요. 눈, 비, 우박 등 기상이 좋지 않거나 박스가 약하고 견고하게 쌓아지지 않을 때 합차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톤 카고는 적재함이 오픈되어 있어서 좀 더 높이 쌓을 수 있고 부피가 큰 물품을 싣기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실지 않아도 높이 2m까지는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10.14cbm 나오죠? 인천 보세 창고에 보관된 10cbm의 물품을
우리나라 중심에 위치한 대전에서 받는다면 택배보다 화물이 저렴하고 신속하며 박스 파손 위험도 적습니다. FCL과 LCL 차이와 같은 맥락이죠. 10cbm이면 우체국 6호 박스 기준 100박스 정도인데 택배는 할인을 받아도 박스당 한 5,000원씩 해서 총 50만원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1톤 카고의 운임은 12에서 13만원 정도니까 비용 차이가 큽니다. 서울까지 운임은 6에서 7만원이니까 우체국 6호 박스 기준 12박스만 돼도 화물을 이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CBM은 통관비 견적 외에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실무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산서로 돌아와서 LCL 계약 단가인 1cbm당 56,000원에 수입 물품의 부피 1.45cbm을 곱하면 81,200원이 나옵니다. 포워딩 회사마다 견적의 차이가 있는데 A회사는 1cbm당 75,000원에 다큐멘트피 55,000원을 더해서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1cbm당 56,000원에 터미널 핸들링, 드레이지 차지 등 세부 비용을 더해서 청구합니다. 결국 엇비슷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포워딩 회사마다 요금, 서비스, 업무 처리 등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역량에 따른 우대 견적과 업무 편의성을 고려해서 한두 회사로 압축하여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통관 비용 역시 교역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됩니다. 수입 물품의 양이 많아서 풀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비용도 절약되고 신속한 통관도 가능해집니다. LCL로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정산서를 잠깐 보시면 0.16cbm이던 5.28cbm이던 고정비용 88,000원은 동일하고 해상 운임에서 1cbm 이하는 0.5cbm 단위로 절상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1cbm당 계약 단가가 56,000원이라면 0.5cbm 이하는 계약 단가 곱하기 0.5 그러니까 균일가 28,000원이 되겠고 0.51cbm부터 1cbm 이하는 계약 단가 그러니까 균일가 56,000원이 되겠습니다. 1cbm 이상은 계약 단가 곱하기 cbm입니다.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 하나인 if 함수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한글이 없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구구단보다 쉬운 게 엑셀 함수입니다. 터미널 핸들링, 드레이지, 웨어하우스 차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0.51cbm을 수입한다면 어떻게든 0.5cbm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죠. 수입하는 물품 부피에 따른 통관비를 1cbm당으로 환산해보면 0.1cbm은 1cbm당 126만 1,250원 꼴이고 10cbm은 1cbm당 85,000원 꼴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긴급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 수입하기보다는 되도록 한 번에 수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소량으로만 수입한다면 국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편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터미널 내 화물 이동비,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는 명목으로 청구되는데 하역해서 컨테이너 야적장 CY까지 이동 비용입니다. 보세 구역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보세 구역은 도심과 공항 면세점이 되겠죠. FCL의 경우 CY에서 바로 물품을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통관도 빠르고 편합니다. LCL 화물은 CFS로 이동해서 화물 분류 작업을 합니다. CY에서 CFS 그리고 창고까지의 운반비를 화주들이 화물 부피에 비례하게 나눠서 부담하는 비용을 드레이지 차지라고 합니다. 창고 요금, 웨어하우스 차지는 보세 창고로 이동한 화물의 보관료입니다. 여기까지는 화물의 부피에 따라 비용이 변동하는 변동비입니다.
남은 세 항목은 부피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청구되는 고정비입니다. 먼저 문서 작성 수수료, 다큐멘트 피라고 하죠. BL, BO, 인보이스 패킹 등 통관 관련 서류 작업 업무 대행 비용입니다. 취급 수수료, 핸들링 차지는 중국에서 한국까지 화물 취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통관 수수료, 커스텀즈 클리런스 차지는 통관을 도와준 관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7,500원, 33,000원. 수수료는 관세사 사무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하는 포트에 따라서 바프, 카프 등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가 붙기도 하고 일명 벙커 차지라고 하는 EBS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유류 할증료가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수입 통관 정산서를 받고 어떤 요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포워딩 회사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타사와 비교해보는 습관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입 통관 비용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관 배수 1.4의 비밀이 남았습니다. 통관 배수 1.4의 비밀은 오늘 영상 정주행하셨다면 감 잡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중에 한국 도착 단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입 단가와 수량, 박스 크기와 입수량과 HS 코드에 따른 관세율 등이 나오면 곱하고 나누고 더해서 도착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지금 보고 계신 엑셀을 띄워 계산해도 되고요. 하지만 셀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상품에 대한 정보력이고 고객의 니즈를 관통하는 상품 선택 능력입니다. 모든 상품을 세세하게 계산하며 시장 조사를 한다면 많은 상품을 보지 못하고 자칫 고객의 니즈를 가격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을 무시하고 디자인과 기능성 등 다른 부분만 본다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가격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단순하고 빠르게 어림잡아 계산하기 위해 혹시 모르니 조금 보수적으로 통관 배수 1.4를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시장조사 중에 수입해야 할 상품을 발견하면 계산을 정확히 해서 판매가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1.0배는 도착 단가죠. 전량 납품하는 상품은 1.1배만 해도 괜찮겠죠? 타사 경쟁 상품의 판매 가격에 맞춰 2배수, 3배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착 가격 예상을 위한 통관 배수는 각자 수입하는 품목과 규모에 맞게 어림수를 잡아놓고 시장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 무역을 처음 하시는 분과 예비 사업자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상품 저렴하게 수입하셔서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는 셀러, 풀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바이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